네, 뉴스 신세계. 오늘은 MBC 이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헌재 판단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뽑을 때 정당 득표율이 3%가 안 되면 아예 한 자리도 못 얻게 한 현행법이 있는데요. 예. 이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찬성이 7명, 반대가 2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따르면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로 후보로 등록했다가 의석을 아예 못 받은 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헌법 소원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 기준으로 비례의석이 46개니까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한 2%좀 넘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3%라는 기준이 이제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어떤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표를 늘릴 수 있고 또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작은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이 이미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도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봤을 때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해서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걸 돕는 기능보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더 큰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소정당의 한창민 대표 사회민주당에서는 논평을 내고요. 그동안 3% 봉쇄 조항으로 진보정당 같은 작은 정당들이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원내 진출이 제한되고 좌절돼 왔는데 지방의회는 이 기준이 5%로 더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조속히 제도 개선을 논의해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 네, 구구정당이나 뭐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제기를 했을 때는 진보 진영에서 작은 정당들이 의석을 못 얻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으로 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반대는 그래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 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수 성향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반대 의견 냈다는 것도 좀 유의해서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양쪽의 논리가요. 다 어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걱정은 됩니다. 예를 들면 정강훈 씨 같은 사람들이 뭐 원내 진출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텐데. 자, 오늘 가장 어떤 뜨거운 소식이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국민의힘 전격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예상은 됐던 바이기는 하죠.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26개월 만에 당직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제명되면 앞으로는 5년 동안 복당이 안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올해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2028년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2030년 대통령 선거 모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는 출마를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미 이제 13일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확정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소명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의결을 미루겠다라고 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단식 이후에 처음으로 당무에 복귀를 했고 오늘이 이제 그 복귀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9시에 시작하고 나서 9시 반경에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 거수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참석자가 반대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재준 최고위원만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먼저 회의장을 떠났고 7명이 찬성, 그다음에 우재준 의원은 반대를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찬성에도 손을 안 들고 반대도 손을 안 들고 그러니까 기권으로 해석이 되게 사실상 기권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얻은 유일한 어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요. 성과가 한동훈 제명이다 뭐 이런 농담도 하던데요. 이 복귀하자마자 바로 이거부터 처리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까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붙일까? 예. 뭐 이렇게 뭐 여러 분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이 될 때 예. 강경 보수 내지는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극우 지지층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이들의 요구에 계속 부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이랄까 예. 요구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전한길 유튜버라든지 뭐 성창경 네. 보석 이런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징계를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청구한 기간을 줬는데 그 청구는 안 예. 하고 장외 집회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 예. 나가서 지금 몇만 명이 모였다고 예.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띠니까 예. 이제 좀 중재를 해보려고 했던 중진 의원들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라고 좀 당내 여론이 약간 바뀌었고. 예. 근데 그래도 또 비례대표가 대다수인 이제 친한계 경우에는 반발을 하더라도 어차피 탈당 못할 거야라는 어떤 계산이 있기 때문에 뭐 제명을 해도 큰 네. 타격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계속 당에서 품고 네. 있으면 분란만 일으킨다. 네. 우리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예. 지도부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자기가 뭐 대권을 꿈을 꾼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의 경쟁자이니까 네. 이 사람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에게 훨씬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좀 윤어게인 이미지가 좀 강해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시간적으로는 뭐 좋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나중에 뭐 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든지 뭐 지방선거가 참패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여튼 언론으로서 이렇게 보기엔요. 극단적으로 자꾸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이 뭡니까? 예. 네. 예상대로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시에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이 잡혀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밭글이라고 하죠. 예. 이제 어디선가 들은 것을 돌리는 그 예. 밭글이 돌았는데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한다더라. 네. 이런 밭글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네. 그건 아니었고요. 예. 한 전 대표 입장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들어볼까요?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굉장히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냥 예. 나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짧은 이게 전체가 기자회견이거든요. 저희가 풀 텍스트를 다 들려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백브리핑이 없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하는 약간 황당해하는 예. 모습도 이제 카메라에 잡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소통관에는 이제 위드훈이 지지자들이 수십 명 이상 몰려와서 진짜 보수 한동훈이라고 막 외치기도 했고, 그리고 쌍특검을 요구하는 그 국민의힘 그 천막 농성장이 있거든요. 그 예. 앞으로 몰려가서 지도부 사퇴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예.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집회를 연다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 하기 한 40분 전에 친한계 의원들이 따로 기자회견을 네. 열었어요. 16명인데 네. 이들의 주장은 제명 결정이야말로 해당 행위 아니냐, 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선거는 줘도 좋으니까 당권만 지키겠다는 것 아니냐. 네.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치적 찍어내기라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방어했던 예.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건 이율배반 아니냐라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고 예.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16명인데 이 중에 삼선 의원은 1명, 네. 그다음에 재선 의원이 5명, 예. 초선 의원이 10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장동혁 대표 측근들은 뭐라 그럽니까? 김민수 최고나 뭐 이런 분. 네, 그러니까 그 제명 처분 확정한 뒤에 따로 브리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했는지는 이제 윤리위 내용을 참고하라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네. 그 최고위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좀 분위기가 읽히거든요. 그래서 회의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지도부 인사들은 뭐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는 아예 안 하고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있었던 그 김건희 씨 판결 결과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가장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쭉 발언을 이어가다가 하나만 더 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열 몇 통을 받았다. 네. 근데 그게 한동훈 의결 어떻게 되느냐였다. 근데 이게 한동훈 개인의 초점이 맞춰질 사건이냐, 네. 인물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똑같은 행위를 했으면 이거를 15개월을 끌 수 있었겠느냐. 네. 나도 가족 많다. 네. 가족 동원해서 다른 국회의원 음해도 놔둘 거냐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또 조광환 최고위원은 이제 뭐 고슴도치를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낭만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가족들이 사랑을 해서 고슴도치를 껴안으면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가족들은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 예. 근데 가장 슬펐던 건 고슴도치가 누가 자기 가족인지 구분도 못한다는 거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IMF 시절 그 대기업 이제 막 정리하고 했을 때 대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성 부채를 정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악성 부채가 한동훈 전 대표라는 뜻이겠죠. 예. 그런 말을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계속 뭐 공개 회의, 비공개 회의 모두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조용히 앉아 있다가 거수 표결을 할 때 이제 좀 마지막 쪽에 조용히 팔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이 당이 거의 내전 상태로 치닫는 것 같은데요. 네. 오세훈 시장도 한마디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을 거의 뭐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선인 송석준 의원도 따로 성명을 내고 예. 당을 쪼개는 무모한 결정을 했다. 지도부가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와 친한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을 때 원래 이제 중진들이 좀 중재를 해보려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어. 예. 한쪽은 좀 너무 강한 징계로 가지 말고 이쪽도 좀 왜 그랬는지 예. 설명을 해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집회를 계기로 이제 예. 약간 기류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결국은 또 예상대로 또 제명 처분을 하니까 예. 그 초재선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에서는 이제 오늘의 제명 결정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통합이 절실한 시기 당의 분열을 초래한다. 예. 그래서 지도부가 왜 통합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뺄셈의 정치를 선택하느냐라고 예. 우려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이제 명확한 단절을 해야 된다라고 네.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자, 윤석열 씨 당시에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 관저 이전 공사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 이것 좀 황당합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뭐 불법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뭐 설치했느니 뭐 반려견 수영장이 있느니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제 이게 어떻게 관저 이전 공사가 진행됐는지 쭉 살펴봤는데 예. 이건 좀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 한 10명 정도를 관저로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제 골프 연습장과 정문 초소를 만들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비서실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경호처가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 일단 공사를 진행해라고 했는데 정식 계약도 없이 이제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고요. 예. 심지어 이제 공사를 하게 된 현대건설 네. 쪽에서 이거 계약도 없이 하다가 사고 나면 당연하겠죠. 어떡하죠? 기업 입장. 네, 그래서 계약부터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예.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 일단 공사부터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사 대금 1억 3,500만 원 이제 공사된 이후에 지급이 됐는데 이 중에 골프 연습실 관련된 게 1억 4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관저가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재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다 어디 신고라고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구청의 허가를 득해야 돼요. 다 지어도 또 구청에 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근데 굉장히 보안에는 예. 신경을 썼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때 그 바쁜 경호처장이 관저에 직접 와서 예. 외부에는 시설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 부끄럽긴 부끄럽군요. 나무는 부끄러웠군요. 많이 보셨죠? 예.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타석을 가운데로 옮겨라. 예.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안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 굉장히 세심하게 지시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이름도 골프장 조성 공사가 아니고요.
초소 조성공사.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었군요. 그랬습니다. 본인도. 예, 그래서 그럼 왜 초소를 조성하냐? 예. 근무자 대기 시설이다라고 공사 내용을 그 문건으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때 왜 골프장이 있는 것 같아라고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많은 의혹을 그렇습니다. 제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서류로 확인이 안 돼서 저희도 취재 기자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이 안 돼서 예. 굉장히 애를 그랬었죠. 먹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지 않은 예. 이상 이거를 보도를 보도하는 게 못했죠. 굉장히 위험해서 예. 끙끙 앓았는데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예. 이렇게 서류가 돼 있더라. 그래서 국회나 외부기관에서 이거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또 현장에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골프 연습 흔적이 발견됐대요. 공을 타격한 흔적이 확인이 됐다. 예. 근데 스크린이나 빔 프로젝터는 없어서 스크린 골프장은 아니었던 모양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군요. 예, 네. 캣타워, 뭐 한옥키 욕조 이런 거 다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캣타워 173만 원짜리 캣타워 네. 뭐 샀다고 해서 이게 너무 뭐 호화스러운 것 예.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그 관저에 이제 침실이 있는데 침실 옆에 고양이 방이라는 아, 예. 네, 반려묘실이라는 고양이 전용 공간에 173만 원짜리 캣타워가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서류로 나온 거랍니다. 예. 흰옥귀 욕조는 1,484만 원짜리, 다다미는 336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관저를 조성하면서 예. 이제 이게 예산을 원래 집행할 수 있긴 있어서 예. 이게 법적으로 집행 자체를 문제 삼기는 좀 어렵다고 예.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약간 이거는 좀 웃으면서 슬프다고 예. 해야 될까요? 대통령실 참모들도 다 관저에 들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내밀한 공간이니까 골프장을 몰랐던 직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진석 그 전 대통령 예. 비서실장도 2024년 11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 직전에 국정감사에서 나도 몰랐다. 네. 뭐 창고인 줄 알았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저희가 보니까 어떻게 비서실장이 네. 저거를 모를 수가 있냐. 이거 너무 좀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봤었는데 감사원이 그럴만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심지어 비서실 관계자들이 아니 이런 거 조성하려면 비서실 예산도 있고 예. 절차도 있는데 왜 경호처가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아까 이제 뭐 건축 신고, 착공 신고 이런 것도 안 네. 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골프 시설이. 정말? 예. 그래서 이거를 뒤늦게 비서실이 이제 알아차리고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국유 자산이다라고 이제 국유 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뒤늦게 이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경호처가 그걸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설치하라고 한 건가가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다. 네.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지 못했다고 네. 하는데 다만 좀 실마리가 있는 건 김용현 전 차장이 예.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할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라고 지시한 게 있대요. 예. 그럼 뭐 보고한다니까 아는 걸 보고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네, 그런 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싶네요.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골프를 치고 골프 외교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서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고 예. 뭐 외교를 위해서 한다라고 뭐 밝히던지 뭐 왜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한 사람의 이런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요. 이게 온갖 불법과 편법을 국가 대통령실이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예, 아까 그 얘기 잠깐만 더 하면요. 네. 현대 측은요. 네. 왜 이렇게 찜찜한 공사를 맡았을까요? 뭐 권력 때문에 그랬겠지만요. 그러니까 예. 감사원도 그러니까 이게 규모도 작고 예. 뭐 그렇게 뭐 돈 버는 공사도 아닌데 현대건설이 왜 했는지 좀 글쎄 미스테리여서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드러나면 분명히 네, 문제가 될 거 그래서 알았을 어떤 텐데. 대가를 노리고 아.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 좀 찾아보려고는 예. 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현대건설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는 예. 언론에서는 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런 예. 건설 같은 이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수주하려고 그러니까 네.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런 정황을 파악하진 못했고 예. 근데 만약에 계속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거는 앞으로 이제 2차 종합 특검이라든지 그래야겠죠. 네, 네. 수사로 밝혀야 되지 않겠냐라고 근데 덧붙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요구하는데요. 또 모른 척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보면. 뭐 난감한 예. 처지일 수는 있죠. 네. 자, 주택 공급 대책이요. 네. 나왔죠? 예. 네,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3만 2천 가구, 경기도 2만 7천 가구, 인천은 100가구인데요. 근데 숫자 자체는 그럼 전체 6만 가구니까 좀 물량이 별로 안 많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공급의 핵심은 수요가 있는 곳에 얼마나 짓느냐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산골짜기에 뭐 100채를 200채를 지어도 사람들이 안 가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좀 인기가 있을 만한 그래요? 땅을 좀 연끌을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기 이제 서울시에서 원래 한 6천 가구 정도 이제 지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용적률을 좀 높여서 한 1만 가구로 좀 늘리자라고 물량을 늘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여기 입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뭐 학교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청과 뭐 상의를 한다든지 그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2028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남영역, 그다음에 삼각지역 근처에 이제 미군기지 캠프킨 부지가 있는데 여기도 1,400가구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녹지를 좀 효율화한다는 거 보니까 조금 녹지를 조금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과천인데 과천의 경마장 그리고 국군 방척사령부 부지를 활용해서 여기 거의 10,000 가구 가까이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강남하고 가깝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추진됐다가 주민들이 반발해서 무산됐던 데 이제 태릉 골프장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다시 공급 대상지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1만 가구 정도 공급하는 걸 목표로 잡았었는데 반발도 있고 하니까 이걸 이제 6,800가구 정도로 조정을 하고 또 여기 조성 왕릉이 있기 때문에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좀 낮은 층수로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판교 테크노밸리 근처에도 6,300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뭐 공공청사를 뭐 철거한다든지 뭐 그런 곳에 이제 1만 호 정도로 확보를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좀 입지가 좋은 곳, 그러니까 노른자이라고 할 만한 곳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로나 지하철 같이 도시 기반 시설이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집만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싶은 지역을 많이 여기 지금 대상지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에도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희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